그러니까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네. 기축통화국이 되고 싶어 해요. 예. 하지만 실제 다른 야심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는 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두 개가 서로 상충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2015년에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예. 조지 소로스가 약간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자 그냥 부랴부랴 다 닫아 걸었거든요. 네. 그 기축통화가 되는 노력들을 다 접어버린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세계 그러니까 디글로벌리제이션이 일어난다. 중국에서 네. 공장들이 빠져나가는 현상. 네. 사실은 뭐 빠져나간다기보다 중국의 새로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새로운 투자들을 맞아요. 하는 거죠. 네.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나라의 이제 새로운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빨리 세계가 잘라지는 건 아니고 네. 세계가 완전하게 갈라지는 거는 군사와 관련된 기술들, 그러니까 신기술,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안보가 걸려 있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쪼개질 거고, 네. 하지만 생필품, 예. 그냥 보통 웬만한 데서는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이 제일 잘 만들어 네. 라고 하는 그런 물건들은 여전히 중국 상품을 수입을 할 거예요. 서방 국가들도. 저는 그래서 디글로벌리제이션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하이엔드 것들은 네. 잘라지는 거고 네. 밑에 로우엔드,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중국 것을 사다가 쓸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렇게 세계 경제를 보시고 네.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국이 마치 이런 거죠. 날씬해지고 싶다. 네. 근데 이 맛있는 밥은 먹고 싶어. 정확히 그런 거죠. 네. 상충되는 날씬해지고 싶은데 힘도 세지고 싶은 거예요. 네, 두 개는 동시에 갈 수 없는데.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그리고 있다. 네. 예. 근데 그것은 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네. 그건 인간의 기본 속성이에요. 네. 인간의 기본 속성인데 예. 미국은 신기하게도 그걸 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핵심은 경상수지 적자, 무역 적자를 견딜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게.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계속 많은데도 여전히 버틸 수 있다. 네. 그런 데는 그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미국 돈과 미국 금융 시스템, 미국의 금융 시장에 대한 세계인들의 신뢰, 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중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독자분들이 참 많이 이 질문을 하세요. 네. 미국은 좋겠다. 기축통화국이라서. 네. 그냥 뭐 필요하면 돈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돈 찍어내서 그냥 뭐 다 사다 쓰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적자국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부럽다. 네. 뭐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중국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그런 미국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하는 최고의 상품은 달러입니다. 네. 그들은 달러를 팔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네, 맞아요. 예. 그 달러의 힘은 뭐냐? 그러니까 믿을 만한 금융시장, 네. 믿을 만한 연준, 네. 믿을 만한 채권 시장, 네. 이런 것들인 거죠. 네, 네. 그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상품인 거고 네. 그걸 팔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네. 네. 좋은 그것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걸 팔 수가 없는데 네. 미국은 그걸 파니까 그걸 판 돈으로 수입을 해다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좋은 말씀이시고 교수님 견해를 저도 좀 잘 수용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그냥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게 개인 의견이라 생각 안 하고요. 균형된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계속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항상 저의 여러 가지 그 사고하는 방식의 전제가 네. 영원한 것은 없다. 네. 항상 뒤바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축통합으로서의 어떤 달러 패권도 네. 어쨌든 중국이 야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네. 특히 세계가 양분될 경우라고 한다면 달러라는 기축통화국은 미국 우방국끼리의 기축통화국이 되고 네. 중국 우방국끼리는 또 중국 내 우방국끼리 내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또 기축통화국이 되는 예. 상당 부분 세계의 기축통화국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네. 그만큼 중국의 비중은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최근에는 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네. 남미 국가들이 단일 통화를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주 네,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건 난센스예요. 기본적으로. 마치 유로존처럼. 예.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유로존도 그 유로라고 하는 돈이 달러를 크게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그리스와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네. 만약에 유로존 안에 독일, 네덜란드 뭐 이런 이 북유럽 국가들 같은 나라들만 들어 있다면 네. 얼마든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다 믿을 만한 나라들인 거예요. 네. 그 국민들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네. 그렇게 나라 빚도 많지 않고 네, 네. 그러니까 나라들이 다 탄탄한 거죠, 재정이. 그런데 네.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돈을 함부로 써요. 네. 빚을 함부로 얻고 잘 갚지도 않고 네. 뭐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유로존은 기본적으로 단일 명의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거를. 네. 예. 왜냐하면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전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야, 네. 네가 빚 얻어 쓰는데 내가 왜 갚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당장 등장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2000년에 시작을 해서 2008년까지는 꽤 유로의 점유율이 올라갔었는데 그때 그리스의 국가 부채 위기가 나면서 유로의 위상이 확 떨어졌죠. 네네. 그리고는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들도 여전히 그냥 국가 부채 때문에 난리가 난 거고요. 여전히 네. 극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미 국가들을 보면요, 네. 이탈리아, 그리스보다 훨씬 심해요. 예. 그들은 포퓰리즘이 그냥 기본 모든 정치에 포퓰리즘이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정 통제도 안 되고 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벌써 국가 부채를 9번인가를 국가 부도를 냈잖아요. 네네. IMF 구제금융 20몇 네. 번인가를 받고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같이 손을 잡고 단일 통화를 한다? 난센스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유지할 겁니다. 수 없죠. 예,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자존심상 하는 이야기들인 거고. 유로존도 그렇지만 네. 자국에 맞춤화된 통화 정책을 단행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게 난센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달러를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네. 저 킹달러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를 해야겠어라고 하는 제스처들인 거죠. 네. 네, 그건 뭐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달러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자업자득이에요.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코로나 때 그 달러가 엄청나게 풀려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던 거거든요. 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달러가 다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치르는 거죠. 네. 견해 참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달러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 킹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다섯 개의 네. 도전자가 있다. 네.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예, 예. 자, 이 5 도전자 어떤 겁니까? 네. 유로화가 그랬고요. 네네네. 위안화가 또 도전자예요. 예. 이건 가장 눈에 띄는 도전자인데 별로 실적이 없는. 그러니까 국제 거래로 따지면 한 0%에서 3% 정도 올라온 뭐 그런 거고 이게 20%까지 간다? 글쎄 저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네. 중국 위안화가 예. 그렇게까지 가기 힘들다. 왜? 네. 중국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 거래가 늘어나려면 네. 중국 돈이 많이 풀려야 되잖아요. 네네. 중국 돈이 풀리려면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중국이 그렇게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저는 용납 못한다고 봐요. 중국 공산당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네. 중국 위안화가 세상에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다른 나라들도 별로 원치 않지만 중국 네. 달러 대신에 중국 위안화를 받겠다 별로 원치 않을 거지만 네. 중국 자신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는 그렇고 암호화폐가 또 있죠. 그렇죠. CBDC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암호화폐 말씀. 뭐 두 개 다 합쳐서 저는 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CBDC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축통화의 문제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네. 그냥 중국 위안화의 CBDC면 그냥 위안화인 거죠. 네. 그건 뭐 그냥 전자 거래를 하는 것일 뿐이지. 예. 오히려 중국이 CBDC를 사용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더 안 쓸 거라고 봐요. 저는 그 돈을. 왜냐? 더 무섭거든요. 중국 위안화 현재의 종이돈 같으면 네. 이거는 중국 인민은행이 감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CBDC를 내 전자지갑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그거는 그냥 중국 인민은행이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런 감시를 당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내수용으로는 좋은데 내수용 국제 결제용으로는 저는 내수용으로도 그 사람들이 별로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별로 원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냥 쓰면 쓰는 거죠. 공산당이니까 이걸 그냥 적극 강제로 보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네. 다른 나라들에서는 별로 저는 원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위안화보다도 저는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종이돈 위안화보다도 네.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의문을 네. 또 제기해드리면,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디셉을 개발하고 이미 물론 이제 어떤 한 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견지를 갖고 있냐면요. 어쨌든 국경 간 거래에 CBDC를 활용하는 그 테스트를 여러 차례 했고, 네. 근데 뭐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유러피안 국가들도 그 실험을 여러 번 네. 하고 있으니까 국경 간 거래할 때 CBDC로 결제할 경우 네. 더 추가적인 베너핏을 주겠다. 네. 혹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 하는 여러 1대1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참여할 국가는 CBDC로 결제해야 한다. 네. 라는 이런 식으로의 압박 그런 것을 통해서 중국 범위안화죠. 어쨌든 CBDC 위안화든 위안화로의 지급 결제 규모를 좀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사실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네. 앞뒤가 안 맞는 그것도 거죠. 앞뒤가 안 맞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두 개는 충돌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시군요. 사실은 CBDC는 미국도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미국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예. 첫째는 금융 시스템이 너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보듯이 네. 이 예금자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중국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확 닫아버릴 수 있는 거죠. 거래를 중지시킨다 이거예요. 네. 하지만 미국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CBDC 같은 게 되어서 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갑자기 예금자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닥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게 큰 이유이고. 뱅크런의 속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네. 시중은행들이 별로 원치 않고 이것을. 예.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연준에 직접 예금을 하는 사태로 그렇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중은행들은 싫어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중은행들의 반대
눈에 안 보이는 반대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만약에 안 좋아한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일반 예금자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거 예전에 미국이 2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1달러보다는 2달러가 낫잖아. 뭐 그러니까 2달러짜리를 발행을 했는데 결국은 완전 실패가 됐거든요. 누구도 2달러짜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안 쓰는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행운의 상징이라고 갖고만 있잖아요. 그냥 뭐 그 정도지. 그걸 누구도 쓰지 않아. 이유를 잘 몰라요. 그걸 왜 안 쓰는지. 진짜 왜 안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CBDC도 그렇게 될지 몰라서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미국이 그걸 안 하는 거는 아닌 거인 거죠. 중국은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기꺼이 중국 CBDC를 받아서 중국 인민은행의 감시를 기꺼이 받을 것이냐? 이거는 저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길 거라고 봅니다. 당장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누가 중국 공산당의 감시를 직접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관점. CBDC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이런 소위 이 크립토 암호화폐는 첫째는 이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축 통화가 되려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위험할 때 값이 올라가야 그래야 외환 보유고나 비축 통화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위험하면 값이 떨어져요. 더 떨어지니까. 그런 돈을 갖다 쌓아놓으면 위험할 때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아마 그랬을걸요. 맞는 말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크립토 중에 어떤 것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것이 나와서 그것이 매우 안전한 통화가 돼서 정말 달러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많이 쓰이게 되면요.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걸. 이건 분명해요. 연준이 그런 크립토 커런시를 금지시킬 거예요. 그냥 당장. 왜냐? 그렇게 되면요. 그런 것이 만약 그런 돈이 생긴다면 연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기준금리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뭐 미국 그 재무성의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잃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통화당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정말 강자가 돼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시장에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중앙은행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또 정치권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수단을 다 잃게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좋은 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5 도전자 중에 3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콜라겐입니다. 유기농 콜라겐. 리얼 캐럿 콜라겐 스틱.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아주 맛있습니다. 한번 하나 살짝 드십시오. 무릎에 좋은 건가요? 무릎에도 좋을 거. 인기가 많더라고요. 쭉 젤리라서 그냥 쭉 드시면 됩니다. 맛있죠? 한 번에 들어오네. 한 번에 들어옵니다. 됐죠. 5 도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역시 유로화 도전했는데 안 됐고 위안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역시 도전자에 해당될 텐데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화폐로서의 어떤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위험할 때 가치가 급락한다는 특징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테이블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화로서의 가치는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네. 그 비트코인을 창설한 사람이 그 논문에서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들이 너무 타락했다. 네. 중앙은행들이 너무 그거 가지고 막 주물럭거리고 그냥 돈 풀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 그것은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예 딱 공급량을 정해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돈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타락하지 않지요. 예. 하지만 가치를 어떻게 그 가치가 들쭉날쭉하는 거는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가치라고 하는 거는 수요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카모토 뭐지요?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예. 사토시. 예,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하는 사람이 공급은 딱 정해놨지만 네. 수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죠. 것이고 네. 수요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도 들쭉날쭉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내 미래를 의탁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네. 모든 암호화폐들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말 궁금해집니다. 남은 두 개의 도전자, 네 번째 도전자는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금이죠. 금. 네, 네. 금인데 전통적인 도전자네요. 예, 금인데 금은 너무 불편하고 네. 예, 금은 근본이제를 이미 네. 계속 해봤잖아요. 네. 예, 근본이제를 해봤는데 근본이제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타락시키지 근본이제를 하게 되면 돈을 타락시키지 않는 거예요. 네. 하지만 미국이 왜 근본이제를 폐기하느냐 일방적으로 돈을 타락시키고 싶은 거죠. 네. 네. 국민들이 네. 미국 국민들이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네. 돈의 타락을 원해요. 돈을 마구 찍어내 줬으면 원하는 거예요. 네. 왜? 공짜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근본이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근본이제를 하면 좋은데 네. 근본이제를 인간은 할 수 없다. 타락하고 싶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두구두구두구.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산국 페트로달러죠. 페트로달러. 예. 네, 페트로달러이고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페트로달러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예. 네, 그래서 석유를 달러로 결제를 했던 것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덕분에 뭐 자기들 그 왕실 체제를 그 안보를 인정을 받았고 네. 또 돈도 많이 벌었고 네. 그랬지요. 만약에 다른 돈으로 석유 결제를 했다면 네. 그 나라들도 지금처럼 되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양쪽 다 이익을 봤죠. 네. 달러도 그렇고 산유국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니까 빈살만 황태자가 그 시진핑 만나서 뭐 악수하고 이제 달러 이제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굉장히 풍겼어요. 네. 근데 정작 공동선언에는 그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사우디가 정말 중국 위안화를 받고 싶어 할까? 글쎄요. 저는 거기 미온적입니다. 아, 사우디가 위안화를 받고 싶어 할까? 달러를 받고 싶어 할까? 여전히 저는 달러를 받고 싶어 할 거라고 봐요. 자, 위안화를 받으면 네.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달러를 받으면 미국 국채를 사잖아요. 네. 위안화를 받으면 그러면 그걸로 뭘 사둘 거냐? 네. 중국 국채를 살 건가? 중국 국채를 믿으려고 할까요? 사우디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시죠.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어요. 네. 사우디가 중국 위안화를 받는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미국의 셰일가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된 건데 네. 그 전까지는 미국이 중동 석유, 사우디 석유를 수입해다가 썼잖아요. 네. 그런데 2014년부터 이 셰일가스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네네. 이제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됐고 사우디 석유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우디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해지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가 영 탐탁지 않은 나라인 거예요. 석유를 빼놓고는 이게 뭐 도대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왕이냐 이게. 네네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석유 때문에 그냥 눈 감아주고 있었던 건데 네. 석유를 자급자족을 하고 나니까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거기다가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 폭력적이고 네, 네. 뭐 그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암살을 했느냐 어쩌느냐 그런 증거도 나왔다 그러고 그러니 영 탐탁치가 않은 상황이 돼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 그래? 너 말고 난 중국 있어 라고 하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사우디가 미국 말을 안 듣고 석유 감산해서 석유값 올리고 이렇게 되니까 네. 미국 국회의원들이 의회에다가 지금 제출해 놓은 법안이 노페크 법안이라고 하는 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노페크라고 하는 건 오페크를 노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오페크라고 하는 게 카르텔 기구잖아요. 예, 그렇죠. 공정거래법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죠. 네. 아니, 쟤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경쟁을 해서 값을 떨어뜨려야지 담합을 해서 값을 올리고 있으니까 네. 이게 국내의 행위자라면 네. 당연히 엄청난 과징금과 그렇죠. 뭐 형사처벌과 예. 그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 예. 국제법상 예. 주권 국가가 하는 일은 국내법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 그렇게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노페크법은 뭐냐면 예. 야 그런 거는 미국의 공정거래법, 미국의 반독점법으로 다루겠어 오페크를 네. 그런 법안이에요. 네. 그러면 그 나라하고 그러면 전쟁을 하겠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그들이 산유국들이 미국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미국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도 있고 미국 국채도 보유하고 있고 뭐 엄청나게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징금을 때리면서 그 네. 과징금을 그들이 갖고 있는 미국 내 자산으로 징수를 하면 되는 거죠. 강제로.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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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돈을 빼고 뭐 난리가 났어요. 네. 그 산유국들이 네. 미국에서 돈 빼서 이제 다른 데로 뭐 스위스로 가는지 아니면 저 뭐 어딥니까 그런 그 텍스 헤이븐들 있잖아요. 그런 네. 데로 이제 막 옮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사우디가 미국과 등지고 중국과 손을 잡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우디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페트로 달러가 아니고 페트로 위안이다. 말은 무성한데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아 달러 정말 지긋지긋해.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그래요. 달러가 아주 지긋지긋해. 그런데 위안화로 글쎄 그건 더 아닌 것 같은데? 네. 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야, 우리 교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네. 벌써 1시간이 훌쩍 갔어요. 그렇게 됐나요? 야, 교수님 정말 그 깊이와 범위도 넓으시고요. 아이고, 별 깊이도 깊으시고 저도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었고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정말 쏙 빠져들어서 1시간이 쑥 간 것 같습니다. 횡설수설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책에 있는 말씀 해주셔서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킹달러를 지위를 위협하는 5개의 도전자 정도가 있었거나 있을 텐데 네. 이들이 그렇게 도전한다 하더라도 달러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십니다. 위안화가 네. 뭐 국제거래 한 10%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위안화 결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많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위협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게 킹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5가지 도전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의심이 있으시다면 또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이 킹달러의 미래라는 이 책 말 그대로 이 킹달러, 달러라는 그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정학적, 국제 정세적 그런 흐름과 함께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다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교수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1시간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편성을 좀 해서 좀 다시 한번 출연을 요청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저희 채널에 출연하신 소감이나 뭐 이런 편하게 한번 말씀 하나 해주시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저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분들께 네. 해주실 말씀. 그래서 오늘은 주로 달러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달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무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달러의 제일 큰 위험 요소는 미국 국내에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국가부채 실링을 높이는 것을 안 해서 미국 국채가 부도가 난다든가 네.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또 지금 미국 국내의 갈등, 정치적 갈등이 그 1850년대의 남북전쟁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 내전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뭐 네. 그거는 치명적인 일이겠죠. 네, 그래서 네. 달러의 운명은 사실은 미국 자체에 달려 자체에 있다. 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네. 예.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강하게 좀 동의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킹달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그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도 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